내가 죽은 뒤에 내 뼈를 하울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 1910년 3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남기신 이 마지막 유언. 이제 벌써 11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진행 중인 약속입니다. 네, 그렇죠. 왜 이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못했을까요? 오늘 안 의사의 유해를 찾기 위한 그 길고 험난했던 여정, 그 깊은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정말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진 끝나지 않은 임무죠. 안중근 의사 유해 찾기. 저희가 관련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네네. 이걸 보면서 이게 단순한 유골 발굴,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국가의 어떤 역사적인 책무, 그리고 정체성에 관한 문제랄까요? 아, 국가의 정체성 문제다? 네. 왜 아직도 우리가 그분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시지 못했는가? 그 핵심적인 이유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115년. 아, 정말 긴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았을까요? 또 숨겨진 단서나 결정적인 장애물은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지.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당신께서도 이 복잡하고 중요한 역사적 과업의 본질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핵심만 뽑아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안중근 의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이토 히로부미 저격, 의사, 이걸 많이 떠오르시죠? 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안 의사는 단순히 의사가 아니었어요. 대한해군 참모중장이었고 국제법상 교전권을 주장했던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라는 세례명을 가진 아시겠지만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고요. 써서 연대하고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이루자는 비전을 제시했던 사상가였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분이셨네요,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지막 유언도 이런 여러 면모 속에서 이해해야 그 의미가 좀 더 깊이 다가옵니다. 그렇군요. 이 유해를 아직 찾지 못한 이유가 단순히 땅 파는 기술이나 외교 문제 이런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훨씬 복잡합니다. 여기에는 일제에 아주 치밀했던 역사 왜곡, 또 은폐 시도 같은 게 있고요. 아, 은폐 시도까지? 네, 그리고 냉전이라는 그 거대한 장벽도 있었고 이게 또 오는 날까지 이어지는 동아시아의 복잡한 국제관계 이런 문제들이 다 얽혀 있습니다. 정말 여러 층위의 문제가 얽혀 있군요. 그럼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1910년 리슨에서 마지막 순간들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좋습니다. 1910년 루이슨의 일본 관동도독부 법정. 안 의사에게 그곳은 뭐랄까 죄를 심판받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아, 그게 아니었다고요? 네, 오히려 일제 침략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 우리 독립투쟁의 정당성을 선포하는 마지막 연설 무대 같은 거였죠. 마지막 연단. 네, 그래서 자신을 전쟁포로로 대우해달라 국제법에 따라서 아주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법정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한 거죠. 그 자리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이유 15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밝히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가담이라든지 고종황제 강제 폐위, 을사늑약, 정미 7조약 강제 체결 이런 구체적인 죄목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요. 네네. 단순한 거사가 절대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다. 이건 명백히 정치적이고 법리적인 근거를 가진 항일투쟁이다. 이걸 선언한 겁니다. 단순한 암살이 아니라 전쟁행위였다. 바로 그거죠. 전쟁행위임을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 이후에 면회온 두 동생 안정근, 안공근에게 남긴 유언이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자신의 유해를 일단 하얼빈 공원 곁에 임시로 묻어두었다가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거든? 이게 중요해요. 아, 주권을 되찾거든. 조건이 붙었군요. 네, 그때 반드시 고국으로 옮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독립 없이는 자신의 죽음도 완성될 수 없다. 이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던 거죠. 와, 그리고 이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의 편지 아닙니까? 아, 그렇죠. 정말 유명한 편지죠. 딴만 먹지 말고 죽어라. 네. 내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이 편지가 사실상 안 의사가 항소를 포기하고 순국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개인의 비극으로 보지 않고 민족 전체의 사명으로 승화시킨 거죠.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동시에 또 아내에게 보낸 편지나 아들을 신부로 키워달라는 부탁에서는 그분의 깊은 신앙심도 느껴지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면과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순국이 정치적인 행위인 동시에 어쩌면 신앙적인 결단이었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통찰이 있는 것 같아요. 안 의사와 조마리아 여사가 어쩌면 의도적으로 이 유해의 부재 그 자체를 말이죠. 아, 유해 부재 자체를요? 네, 그걸 국권회복이라는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제를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떠올리게 만드는 일종의 국가적 명령으로 만드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 상당히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유해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주권 회복은 완성되었는가 하고요. 네, 그렇죠.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흰 한복을 입고 대한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 죽는데 어찌 한스럽겠소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순국하셨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네, 일제가 당시 자기들 법, 그러니까 사형수 유해는 유족에게 인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도요. 법이 있었는데도요? 네, 동생들이 그렇게 간곡히 요청했는데 거부했습니다. 이게 바로 115년 동안 이어질 이 비극의 첫 단추였고 명백한 법 위반이었습니다. 아니, 법까지 어겨가면서 왜 그렇게 유해를 숨기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뭐 명확했죠. 안 의사의 묘가 생기는 순간 그곳이 독립운동의 성지가 될 거다. 그래서 항일 정신을 더 부추길 거다. 이걸 극도로 두려워했던 겁니다. 아, 이건 단순한 시신 처리가 아니었어요. 기억을 통제하고 역사를 지우려는 아주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였던 거죠. 기억을 통제하려는 정치행위였다. 하지만 그렇게 철저히 숨기려 해도 아주 희미하게나마 단서들이 좀 있었다면서요? 네, 있었습니다. 안의사 순국 나흘 뒤인 1910년 3월 30일자인데요. 만주 지역 신문이었던 성경시보 보도가 중요해요. 성경시보요? 네, 거기에 보면 유족의 유해인도 요청이 거부됐고 일본 당국이 감옥 관리하에 사형수 공동묘지에 매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게 류순 감옥의 공식 공동묘지에 묻혔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첫 번째 문헌 기록인 셈이죠. 그런데 그 신문에 좀 흥미로운 내용도 있다고요. 관에 대한 기록이요. 아, 맞아요. 유족의 요청으로 특별히 하얼빈산 소나무관에 안치되었다는 기록도 같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만약 유해를 찾게 된다면요? 네. 이 소나무관 재질이 신원을 확인하는 데 아주 중요한 뭐랄까 비유전적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해야 할 일본의 공식 사형 집행 보고서에는 그 위치 정보가 전혀 없다고요. 네, 그냥 감옥 묘지에 매장했다. 딱 이 정도 언급만 있고 구체적인 위치, 뭐 지도나 좌표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이건 뭐 의도적인 은폐라고밖에는 볼 수 없죠. 참. 이런 공식적인 은폐와는 좀 대조적으로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이야기도 있다면서요. 간수 이야기요. 아, 네. 지바 토시치라는 일본인 간수 이야기죠. 이 사람이 안 의사의 인품이나 사상에 깊이 감화되어서 평생 그분의 숙모했다고 합니다. 일본인 간수가요? 네. 안 의사가 옥중에서 써준 미국 헌신 군인 본분, 이 유목을 갑오로 삼고 심지어 고향 사찰에 위패까지 모셨다고 하니까요. 안 의사의 정신이 정말 국경이나 적의를 넘어섰다는 걸 보여주는 일화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여기서 그럼 일제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개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유해를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그냥 인도하는 대신에요. 매장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면서도 그 위치는 철저히 비밀에 붙이는 방식 말입니다. 아, 단기적으로는 묘지가 성제화되는 걸 막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인들의 에너지를 유해 찾기라는 어쩌면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수도 있는 그 과제에 소모시키려는 아주 교묘한 심리전, 뭐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벌면서 관심을 바른 데로 돌리려는. 참 교묘했네요. 자, 세월이 흘러서 해방이 왔습니다. 임시정부 주석이셨던 백범 김구 선생, 독립 영웅들의 위협을 기리고 새 국가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성역 조성을 추진하셨죠. 네, 맞아요.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이 세 분 의사의 유해를 일본에서 모셔와서 일제가 공원으로 만들었던 효창원에 안장하셨죠. 효창원에 네, 이게 단순한 추모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식민 잔재를 청산하고 독립국가의 기틀을 다지려는 아주 상징적인 행위였어요. 그런데 안중근 의사 유해는 그때도 못 찾았잖아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324 묘역 바로 옆에요. 네 번째 자리를 비워두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안 의사의 유해를 기다리는 빈 무덤, 가묘죠. 가묘. 이게 그냥 빈자리가 아니군요. 그렇죠. 김구 선생은 이 비어있음,
이 부재를 통해서요. 유해봉환을 그냥 과거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수행해야 할 현재 진행형 명령으로 각인시킨 겁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 맞습니다. 효창원 자체가 단순한 묘지가 아니라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는 뭐랄까 상징적인 망명정부 같은 곳이었어요. 안희사의 가면은 그래서 그의 자리를 영원히 비워둠으로써 이 유해봉환 임무에 국가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게 절대 잊혀선 안 될 책무라는 걸 우리 모두에게 새긴 거죠. 물리적 부재가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상징적 존재감을 만들어낸 겁니다. 정말 깊은 뜻이 있었네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김구 선생은 1949년에 암살당하시고 이어진 6.25 전쟁 그리고 냉전 체제가 들어서면서 남한과 중국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그래서 리순 현지에서의 유해 탐사는 수십 년간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오히려 북한이 탐사를 주도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네, 맞아요. 당시 북한은 중국과 수교 상태였으니까요. 안의사 고향이 황해도 해주라는 점도 아마 작용했을 겁니다. 아, 고향이 북한 지역이셨군요. 네. 그래서 1970년대에는 김일성 지시로 안우생 씨가 조사단을 이끌기도 했고요. 1986년에는 북한이 아주 대규모 발굴단을 리순에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아쉽게도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건 안의사 유해봉환이 남북을 떠나서 우리 민족 전체의 수건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다가 냉전이 끝나고 1992년에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드디어 남한 주도의 유해 탐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네, 길이 열린 거죠. 2000년대 들어서는 남북 공동 논의까지 더해지면서 기대감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 정점이 바로 2008년이었죠. 남북 그리고 중국까지 참여하는 형태의 공동 유해 발굴 사업. 네, 2008년 발굴. 이때는 당시 류순 감옥 전소장의 따님이셨던 이마이 후사코 여사의 증언, 그리고 그분이 제공한 사진 2장에 상당히 의존했습니다. 사진이요? 어떤 사진이었는데요? 그 사진이 감옥 뒤편에 있는 야산, 원보산이라는 곳의 특정 지점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집중됐었죠. 정말 세계의 발굴이 될 수도 있었는데 결과는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한 달 동안 대대적으로 발굴했는데 유골은 나오지 않았고. 네, 게다가 발굴 지역이 이미 아파트 단지 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추가 조사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정말 안타까웠죠. 희망이 좌절로 바뀌는 순간이었군요. 이 2008년 원보산 발굴 실패가 근데 중요한 교훈을 줬습니다. 개인의 희미하고 좀 불확실한 기억에 너무 의존했던 방식의 한계를 보여준 거죠. 이후 연구자들이 원보산은 쉬운 묘지가 아니라 일본인 간수 공동 묘지였을 가능성, 또 토질 문제, 이런 걸 지적하면서 원보산 가설은 사실상 폐기됩니다. 이 실패 덕분에 탐사 방향이 좀 더 객관적인 증거, 기록에 기반하는 쪽으로 바뀌는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실패가 오히려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원보산 가설이 힘을 잃으면서 새로운 유력 후보지가 떠올랐다고요? 네, 바로 동산포라는 곳입니다. 리순 감옥에서 동쪽으로 한 1.2km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중요한 건 안희사 순국 당시, 그러니까 1907년부터 1942년 사이에 실제 사용됐던 공식 리순 감옥 구지에터 묘지였다는 겁니다. 공식 묘지였다. 그럼 훨씬 신빙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왜 설득력이 높냐면 아까 말씀드린 1910년 일본 측 사형 집행 보고서에 감옥 묘지라는 언급과도 맞아떨어지고요. 네. 또 리순 감옥 초대 관장이었던 중국인 조샹링의 증언, 그리고 김월배 하얼빈 이공대 교수님 같은 현대 연구자들의 교차 검증된 연구 결과가 다 이 동산포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증거에 기반한 유력 후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산포. 그런데 여기서 정말 뭐랄까 판도를 바꿀 만한 획기적인 단서가 최근에 나왔다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김월배 교수님의 연구로 밝혀진 건데요. 대륙공사라는 일본 회사입니다. 대륙공사요? 일본 회사인데 어떤 관련이 있죠? 조샹링 전 관장의 증언에 따르면요. 이 회사가 당시에 리순 감옥 수감자들 유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서 처리했답니다. 위탁업체였군요. 네. 그런데 놀라운 건 유족이 요청하면 유해를 인계해주기 위해서 사망자 명부하고 매장 위치가 표시된 배치도를 고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배치도요. 매장 위치가 표시된 네. 이게 만약 사실이고 그 기록이 아직 남아있다면요. 안 의사의 정확한 매장 위치 정보가 중국 류순 땅속 어딘가가 아니라 일본 어딘가에 있는 민간 기업 소고에 잠들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와, 이건 정말 엄청난데요. 탐사 방향 자체가 바뀔 수도 있겠어요. 현장 발굴이 아니라 기록물 추적으로. 그렇죠.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단서인 셈입니다. 더 정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유해 탐사 과정이 단순히 실패만 반복한 건 아니었네요. 초기에 증언 위주 월보산이었다가 실패하고 그 다음엔 공식 기록이나 전문가 증언 기반 동산포로 발전하고 이제 대륙공사라는 단서로 기록물 중심 탐사라는 새로운 차원의 가능성까지. 맞습니다. 실패가 오히려 더 정교하게 진실에 다가가는 동력이 된 셈이죠. 탐사 방법론은 분명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방법론은 진화하는데 여전히 가장 큰 산은 역시 외교 문제겠죠. 관련된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한중일 3국에 북한까지 얽혀 있으니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안 의사를 항일 영웅으로 존중하니까 기본적으로는 협조적인데 발굴 허가를 내주려면 결정적인 사료, 그러니까 매장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달라는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남북한이 좀 합의해서 와라. 이런 뉘앙스도 보이고요. 그렇죠. 일본은 어떻습니까? 대륙공사 기록 같은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일본은 계속해서 관련 기록 없다. 이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15년 전에 자기들 버벅이고 시신 은폐했던 그 과거 불법 행위를 인정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크겠죠. 기록 공개를 극도로 꺼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또 안의사 연구권 같은 역사적 정통성이 있는 중요한 당사자인데 지금 남북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지속적인 공조가 어렵고요. 이 외교적 교착 상태를 푸는 게 정말 큰 숙제네요. 네, 외교 문제도 큰데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습니다. 115년이면 강산이 몇 번 바뀌었겠어요? 류순 지형도 엄청 변했겠죠. 유력 후보지라는 둔산포도 원형이 보존되어 있을지? 네, 일부는 보호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장담할 수는 없죠. 또 만약 유해를 찾는다 해도 100년 넘은 유골에서 DNA를 제대로 추출하고 직계 후손 DNA랑 대조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도 이게 과학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도전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나왔던 비유전적 증가들이 더 중요해지는 거군요. 하을빈산 소나무관이라든지 다른 분들과 달리 안 의사는 침대연관에 안치됐을 거라는 추정 같은 거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발굴 현장에서 나오면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겠죠. 저희가 참고한 자료에도 관련 표가 있었는데 원보산, 둔산포, 대륙공사 기록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이런 다양한 단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최근 우리 정부가 다시 한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안의사 유해 발굴을 핵심 기념 사업으로 선정했고요.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도 운영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다시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정부의 관심이 때로는 정치 상황에 따라 좀 오르락내리락 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 어렵고 긴 임무의 명맥을 계속 이어온 건 결국 민간과 학계의 헌신이었다는 점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김월배 교수님처럼 20년 넘게 이 문제 하나에 매달려서 대륙공사 같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신 연구자분들의 노고는 정말 대단하죠. 수많은 민간단체나 를 위해서는 국가와 민간 연구자 간의 정말 유기적인 협력, 뭐랄까 공생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국가는 외교 채널을 가동하고 공식적인 발굴 권한을 제공해야 하고요. 민간 연구자들은 깊이 있는 전문 지식, 또 끈질긴 현장 연구나 자료 분석으로 실질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거죠. 정부는 기념일 같은 계기로 추진 동력을 만들고 학계와 민간은 그 사이 공백기에도 연구를 지속하면서 새로운 발견으로 국가 전략에 기여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겠네요. 네,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간 전문가들의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체계 마련이 좀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럼 앞으로 나아갈 구체적인 전략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외교적으로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투트랙이요? 네. 중국을 상대로는 둥산포 관련 증거들을 기반으로 계속 협상을 하고 동시에 일본을 상대로는 대륙공사 기록 확보에 외교력을 집중하는 거죠. 아, 네. 좋은 전략입니다. 기술적으로는요?
둥산포를 바로 파기보다는 그렇죠. 우선 지표 투과 레이더 GPR 같은 거 있잖아요. 땅을 직접 파지 않고도 지하 상태를 볼 수 있는 기술. 비파계 탐사 기술이요. 네, 그걸 활용해서 먼저 매장 구조를 좀 파악하고 안의 사관 형태, 침대형 관과 비슷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특정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또 중국 측이 요구하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합리적인 접근이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북 협력이겠죠? 맞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어렵긴 하지만 이 역사적인 과업만큼은 정말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남북이 힘을 합쳐서 관련국에 통일된 목소리를 내고 이게 우리 민족 전체의 염원이라는 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백범 김구가 효창공원에 그 빈 무덤을 마련하면서 시작된 안중근 의사 유해 찾기 벌써 11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첨단 과학기술에 복잡한 국제 외교전까지 동원되는 그런 국가적인 과업이 되었네요. 이 기나긴 여정은요, 단순히 한 위인의 유고를 찾는 그런 행위를 넘어섭니다. 아마 당신께서도 느끼셨을 텐데요. 이것은 기억을 지우려 했던 제국주의에 맞서서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국가가 영웅의 그 숭고한 헌신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가의 정체성 또 국가의 품격을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하고요.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마침내 고국의 품에 안기는 날, 그날이 오면 정말 115년을 끌어온 수곤이 해결되는 거고요. 우리 역사에 깊이 박힌 식민주의의 마지막 잔재를 청산하는 그런 상징적인 순간이 될 겁니다. 그가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그 주권 국가가 마침내 그의 영혼을 품는 날,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광복을 완성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날이 꼭 와야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대륙공사의 사례처럼요. 어쩌면 결정적인 역사적 단서가 공식적인 정부 기록 보관소가 아니라 어떤 민간 기업의 먼지 쌓인 서고에 잠들어 있을 수 있다는 이 가능성. 이것은 과거 식민 지배를 겪었던 국가들이 마주해야 할 예상치 못한 곳에 숨겨진 역사적 진실과 책임의 문제에 대해 무엇을 시사할까요? 공식 기록 넘어 이런 사적인 영역의 기록 발굴이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그리고 국가적 책임의 범위를 어떻게 재정행하실 수 있을지 당신께서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